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민법 교재는 처음 들어가는 건데 앞에 민법의 전설이 나왔습니다. 레전드 전설이 아니고 민법 앞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좀 목차를 다르게 그래가지고 전설을 하는데 민법 일반론, 민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법의 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실질적인 민법은 개인 간, 사인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을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면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민법전을 말하는 겁니다. 민법전, 성문민법전으로서 맨 처음에 민법 총칙편을 두고 있고, 그리고 물권법편, 채권법편, 친족법편, 상속법편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민법 총칙을 하고 있는데,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민법 총칙이 제3법, 물권법과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전부의 통칙인 것처럼 앞에 편제되어 있지만 민법 총칙은 제3법의 총칙이고 가족법인 친족상속법에는 또 다른 법리가 적용하는데, 그래서 가족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민법 총칙에는 통칙적 규정으로서 가족법에 적용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일단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런 식으로 총칙편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체계를 판택된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법이 이렇게 따르고 있고 우리 법이 독일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일단 실질적인 민법,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니까 사법이라는 거죠. 사법에 대비되는 말이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이 있고, 하여튼 사법과 공법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민법은 사법 중에서 일반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이 말이죠. 일반법이라는 말은 사안에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다라고 하고, 어떤 민법은 사법이니까 일반사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반사법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특정 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그런 것을 특별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따라서 그 상인의 상행위에 대해서 사안이 제한된 거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특별법이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법이 일반법도 있고 특별법이 있다면은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거죠. 이건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공부하는 거죠. 중학교 때도 공부한 것 같은데 그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규정해 놓은 법을 실체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을 실체법이라 하고, 실체법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실현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을 절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법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때 그 절차 적용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은 행위규범인과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행위규범이라는 말은 민법이 허용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규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재판규범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재판규범이라는 말이 소송법이라는 말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실체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지켰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 형식 이런 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연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법전, 이게 당연히 법원이 되겠죠. 물론 민법전이라면 성문법이 될 것인데 거기에는 특별법도 있고 일반법인 민법도 있다라는 거죠.
민법 1조에서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법이 적용될 것이고 다음에 관습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행이 누차 반복됨으로써 사회의 법적 확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는 법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면은 법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관습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원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법이라고 확신 믿는 상태가 되면은 법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이것이 확인되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 확인될 수가 있겠죠. 근데 재판에 의해서 확인된 때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법으로 믿었을 때 그때 이미 관습법이 된 겁니다. 일단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해 봐야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나중에 가보면은 법률행위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법원은 아닙니다. 근데 법적 확신을 받았을 때는 관습법으로서 법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관습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행이 있고 그것이 누차 반복되고 그 사회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립 시기는 관습법은 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겠지만 그 성립 시기는 법원이 확인한 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그때 관습법이었다는 거. 관습법의 효력, 보충적 효력설이 우리나라 다수설이고 판례도 보충적 효력설에 따릅니다. 민법 1조에 보면은 민사에 관한 법률, 성문법이 없을 때 관습법에 의한다. 그러니까는 보충적 효력설의 근거가 되는 거죠. 대등적 효력설의 근거가 되는 조문도 있긴 합니다. 185조에 가면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85조는 관습, 법률 또는 관습법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면은 대등적 효력을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수가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으로는 법묘규칙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음에 관습상 물권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 지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그 명의 신탁.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라고요. 근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것도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지만 실명법이 적용 안 되니까 여전히 관습법적인 명의신탁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산 양도담보, 사실혼 이런 것들이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이라는 거. 조리가 법원이냐, 법의 존재 형식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판례는 법원인가? 어쨌든 판례는 그 법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입장입니다. 그 판례의 실질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일단 변론으로 하고 법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 판례도 법은 아닌데 학설도 법은 아니겠죠. 이러한 민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리, 민법, 사법인데 근대 민법. 근대이라면은 종래 봉건제 사회에서 봉건제는 봉건시대 봉건시대 신분제였죠. 근대 자유주의 혁명, 근대 혁명이 일어나서 계약제 사회로 변경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그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봉건 시대에 비해서 중세 시대 봉건 시대에 비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유주의 혁명, 프랑스 혁명 기준에서 그 저변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바뀌가 되는데 그 봉건제, 신분제 사이에서 근데 계약제 사이로 넘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적 자체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적 자치, 개인 의사결정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 큰 테두리에 뭐 강행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사적 자체의 원리, 그 실천 원리로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 그래서 사유재산권 존중주의, 그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이란데 계약이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법률행위에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단독행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좀 더 큰 개념이겠지만 뭐 계약 자유의 원칙과 거의 동일시하게 처리합니다. 하여튼 법률행위가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중세에는 뭐 결과 책임이라든가 집단 책임 우리나라에도 뭐 고려 시대까지 남아 있는 게 어느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 전부를 다 천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집단 책임을 지게 했는데 그 근대에 넘어와서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지라. 과실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라.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과거에는 연좌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연좌제는 이제 금지돼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어쨌든 내재적 제한은 있습니다. 내 뭐 개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근데 자본주의 하에서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에 따르다 보니까 실제 자본주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화되기 때문에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수정 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뭐 공공복리,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헌법에서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고 있고 물권법에서도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원칙도 뭐 계약자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 완전히 자유에 맡겨놓고 보면은 열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제한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오히려 뭐 이제 역평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는 헌법 쪽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의 잘못,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가 법률관계가 되겠죠. 사람 생활관계 중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를 법률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 실체법인 민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라는 것은 결국에 권리의무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본 것이고 법률관계와 구별해봐야 될 것으로서 호의관계, 뭐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호의동성인데 자동차를 호의로 뭐 출퇴근하는 수도 있죠. 그때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때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법률관계화 되는 겁니다. 뭐 신사약정, 뭐 우리 둘 사이에 뭐 법은 적용하지 말자.
뭐 물론 임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 있는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런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는 부단히 발생, 변경, 소멸합니다. 어쨌든 권리라는 것은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나 힘을 말하는데, 그 권리 법력설, 이것도 여기 여러 가지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분류를 해보면 이익의 내용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재산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나중에 공부해 보면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물권에 준하는 준물권,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과거에 이게 무체재산권이라고 했는데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권, 사람의 인격적 지위에서 누리는 이익을 말할 것인데 생명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족법상의 지위에서 누리는 가족권, 그 다음에 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누리는 사원권, 이 이거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 힘의 작용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은 타인의 개입 없이 권리자가 직접 대상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는 지배권, 이게 대표적인 것이 물권이고, 청구권,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채권이지만 청구권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채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물권의 기기나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상속 회복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저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법제상 영구적 항변권도 있는데 거기에 상속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이라 하는 것도 있고,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이런 걸 외우고 시작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민법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앞에서 판택텐은 총칙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총칙은 아직 공부해보지 않은 각 측에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미리 앞에 뽑아놓은 것을 총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걸 지금 이름 들어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와서 돌아오니까 이게 이래서 재산권이구나, 이게 이래서 지배권으로 작용하는구나, 이게 이래서 형성권이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효력 범위에 따라서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물권이 대표적인 절대권이고, 상대권의 대표적인 게 채권이고, 양도성 유무에 따라서 양도 가능한 권리를 비전속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 한다는 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일신전속권도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 있고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또 나눕니다. 권리 발생 요건이 완전히 구비된 걸 기득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완비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완비되면은 취득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그걸 기대권, 희망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누군가의 권리가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있다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법 공부를 잘못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만 보입니다.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만큼 의무도 상존한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나타날 수는 있다. 그 정도. 이러한 권리가 충돌될 수도 있는데, 동일한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충돌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관계가 동일인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수개의 법률 요건이 충족돼서 수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상태, 그런 경우를 권리 경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법조 경합, 하나의 동일한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우선되는 법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되는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법조경합은 한 개의 법만 적용되는 상태. 그 다음에 권리행사, 우리 법은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신의 측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거 강행 규정으로 봅니다. 일단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반에 미치는 기본 원리이고 오늘날 공법에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기능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신의칙 위반하면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는 거.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외관상 보기에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것이 오로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권리 행사라는 객관적 요건도 있고 주관적으로 타인을 해할 의사, 가해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라는 거. 학설은 이거 부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판례. 권리 남용하면은 그 남용한 권리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가족법 쪽에 가면은 친권을 상실시키는 규정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사정 변경의 원칙. 법률 행위의 전제가 된 어떤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변경 혹은 소멸된 경우에 원래 약정했던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때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한다는 거. 이게 법제화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치료 정감 청구권, 차임 정감 청구권 이렇게 법제화된 것도 있는데,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일반적인 법리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의의를 세분화시키면 그 적용 요건,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정 변경에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었고, 기책 사유가 있으면 기책 사유 있는 그 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책 사유가 없고 당초의 법률행위 그 자체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변경이나 해제, 소멸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신뢰가 생겼다면 권리자의 권리를 실효시키는 법리를 말한다는 거.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앞에 선행행위와 모순된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는 침해되면 국가보호가 원칙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또는 중재, 조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적 구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정당방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리상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상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긴급피난, 점유권 쪽에 자력구제 이런 것들은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민법 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하고 앞으로 공부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알면은 민법 공부가 끝난 거죠. 앞으로 민법 공부할 걸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민법의 뭐 시험과 관련된 범위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한 곳이 있는데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고 어떤 이거는 민법에서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를 뭐 살펴보는 정도이지 여기 이런 거 외우는 거는 민법 공부 아닙니다. 민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외우는 거는 민법 공부가 아니고 그걸 느끼고 이해하는 게 민법 공부입니다. 일단 잔소리가 좀 있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